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문 열었습니다. 오늘도 1등 영지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20세기 초반에 재봉틀 한두 대를 사는데 $50 정도 들었습니다. 하층을 따내는데 필요한 것은 두어 대의 재봉틀과 다리미, 그리고 약간의 노동력만 있으면 되었죠. 물론 이유는 박했지만 어쨌든 소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루이스는 앞치마를 넘어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결단을 내릴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시장 조사를 해본 결과 1890년에는 오직 3사람만 아동복을 만들고 있었다. 한 사람은 나와 가까운 이스트사이드의 양복장이었는데 그는 주문 생산만 하고 있었고 다른 2사람은 내가 경쟁할 생각이 없는 비싼 옷만 만들고 있었다. 나는 저렴한 가격대로 팔릴 만한 워시드레스나 실크, 울 소재의 옷을 만들고 싶었다. 사업적 관점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구매할 수 있고 작은 상점이든 큰 상점이든 혹은 도시에 쓰든 시골에 쓰든 잘 팔릴 만한 옷을 만드는 것이 내 목표였다. 언제나 취향이 훌륭하고 판단력이 뛰어난 레기나의 도움을 받아 나는 샘플을 확보할 수 있었다. 나는 그것을 옛 고객과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어떤 면에서든 내 옷이 집에서 만드는 것보다 낫다고 홍보했다. 집에서 아무리 잘 만들어도 소재와 기술이 그보다 나을 수 없고 가격 또한 충분히 저렴하며 무엇보다 어머니들이 집에서 옷을 만드는 일에서 해방될 수 있게 해준다고 말이다. 어느 순간 루이스는 도매상에서 직접 물건을 공급받는 것, 즉 중간 과정을 없애는 것이 큰 회사와의 가격 경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달았다. 그는 곧바로 로렌스 앤 캠퍼니의 빙햄을 찾아갔다. 그는 키가 크고 비쩍 말랐으며 하얀 턱수염을 기른 푸른 눈빛의 양키였다. 오만한 눈빛의 양키에게 더듬거리는 수준의 영어로 말하는 폴란드 출신 이민자의 얘기가 쉽게 먹혀들 일이 만무했다. 루이스는 캐시미어 40상자를 구매하고 싶다고 말했다. 빙햄은 그전까지 단 한 번도 셰리프 거리에서의 전통적인 방식을 어겨가며 개인 회사에 직접 물건을 판매해 본 적이 없었다. 빙햄은 우레 같은 목소리로 호통을 쳤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요구를 하는 겁니까? 하지만 빙햄은 하루 18시간씩 일하며 현대 경제를 배우고 시장 조사, 대량 생산, 그리고 오만한 양키와 협상하는 법을 배운 루이스를 이길 재간이 없었다. 심지어 루이스는 새로운 패션 경향을 이해하기 위해 스스로를 대중문화 속에 던져 넣는 법까지 익혔다. 결국 빙햄의 대답은 예스가 되었다. 같은 시기에 뉴욕에 도착한 아일랜드와 이탈리아계 이민자에게는 이러한 장점이 없었다. 그들에게는 도시 경제에 적합한 기술이 없었던 것이다. 결국 그들은 건설 인부, 가정부, 일당벌이 등의 일을 하러 갔다. 하지만 그 일을 30년간 할지라도 시장 조사나 대량 생산, 대중문화의 맥락을 짚어내는 법, 세상을 움직이는 양키들과 협상하는 법을 배울 수는 없었다. 1900년부터 1920년대 말까지 캘리포니아로 이주해 과일, 채소, 재배자의 밭에서 일한 멕시코인의 운명을 생각해보면 이 점은 더욱 두드러진다. 멕시코에서 농노처럼 일하던 그들은 캘리포니아에 와서도 그저 농노처럼 일했다. 소연은 여기에 대해서도 핵심을 짚어내고 있다. 우리 업계의 노동자는 산업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만약 캘리포니아의 농장에서 일한다면 자신이 기른 농작물이 트럭에 실린 다음 어떻게 되는지 알 길이 없죠. 그러나 우리 공장에서 일하면 물론 임금은 낮고 작업 환경은 끔찍하며 근무 시간은 길겠지만 성공하는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볼 수 있고 사업을 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매일 밤 루이스는 지치고 힘들었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그는 자기 삶의 주인이었고 자신이 내린 결정과 판단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다. 그들 부부는 늦은 시간까지 재봉틀 앞에 앉아 앞치마를 만들수록 다음날 거리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사람들은 대개 자율성, 복잡성, 그리고 노력과 결과의 연관성이야말로
일에서 만족을 느끼기 위한 필수 요소라는 것에 동의한다.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이어지는 근무 시간에 행복한가 아닌가는 궁극적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관건은 일 자체가 만족스러운가 아닌가에 있다. 연봉으로 5만 달러를 받는 건축가와 10만 달러를 받지만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평생 일해야 하는 직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이 건축가를 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일은 복잡하고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데다 노력한 만큼 보상이 돌아오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돈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충족시키는 것은 바로 가치 있는 일이다. 가르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의사가 되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다. 의료업계의 기적은 치열하고 힘들었지만 모르게니시티 같은 사람이 보트에서 내리자마자 가치 있는 일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해주었다. 사업가가 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었다. 아이들이 앞치마에 시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그날, 루이스는 지그를 추었다. 물론 아직까지는 판매한 적이 없었고 돈이 절박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려면 몇 년간 허리가 부서져라 일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상준쌤, 혹시 안 되세요? 제가 먼저 읽을까? 아, 네, 저는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화면 키셨길래 읽으시는 줄 알았어요. 그냥 오랜만에 켜봤어요. 하지만 그 고된 노동으로 점철된 세월이 그에게는 짐으로 다가오지 않았고 도리어 환희를 느꼈다. 레이크사이드에서 처음으로 키보드 앞에 앉았던 날 빌 게이츠가 느낀 것도 바로 그런 것이었다. 비틀즈 또한 매일 밤 8시간 일주일 내내 연주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엉덩이를 빼지 않았다. 그들은 기회를 향해 뛰어들었다. 일에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을 때 힘든 일은 감옥 같은 일이 되어버린다. 그러나 가치가 있으면 그것을 찾아낸 사람은 오히려 아내의 허리를 붙잡고 지그를 추게 된다. 의료산업의 기적이 낳은 가장 중요한 결과는 가치 있는 일을 보고 자란 아이들에게 벌어진 일이다. 루이스와 레기나가 혜성처럼 떠오르는 것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은 과연 무엇을 배울까? 아마도 그들은 100여 년 후에 알렉스 윌리엄스가 배운 것과 같은 것을 배웠으리라. 법조계나 의료계 등에서 높은 층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런 교훈 말이다. 그것은 열심히 일하고 스스로를 책임지며 사고력과 상상력을 발휘하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교훈이다. 가장 우아하고 인상적인 가게도 1982년 루이스 팔가스라는 사회학과 대학원생이 뉴욕시와 마이애미 해변에 있는 사립요양원 그리고 레지던스 호텔을 찾아갔다. 그의 목적은 보르게니시트 같은 사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보르게니시트의 아들, 딸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데 있었다. 그는 사람들을 인터뷰할 때마다 부모와 자녀, 손자 필요하다면 정손자까지 조사해 가계도 행태로 작성했다. 그러면 조사 대상 18호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자. 미국으로 건너온 러시아 양복 기술자, 바늘 거래를 해옴, 적은 봉급을 받으며 열악한 공장에서 일함. 나중에는 옷감을 집으로 가져가 아내와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 일을 끝냄. 급료를 더 받기 위해 밤에도 일함. 이후 옷을 만들어 뉴욕 거리에서 판매함. 약간의 자본을 모아 아들들과 함께 사업을 시작함. 남성 의류를 만드는 가게를 염. 그들의 의류는 미국에서 구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품질이 좋았음. 곧 수요가 폭증함. 러시아 양복 장이와 그 아들들은 여러 남성복 가게의 물건을 납품하는 제작자가 됨. 또 다른 사례를 보자. 폴란드에서 19세기 말에 이주해온 가죽 공예 기술자의 가게도이다. 몇 쪽에 걸쳐 이어지는 팔카스의 유태인 가게도는 각각 이전의 것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피할 수 없는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유태인의 의사와 변호사는 자신의 출신을 이겨내고 전문직 종사자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출신 때문에 전문직 종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최고의 법정 변호사였던 테드 프리먼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함께 카네기 홀에 공연을 보러 갔던 순간을 기억하고 있다. 그들은 가난했고 브롱크스의 가장 혼미진 곳에 살고 있었다. 티켓 가격을 어떻게 마련했을까? 프리드먼은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놓았다. 멜이라는 티켓 수납원이 있었는데 그녀는 25센트를 내면 2층 발코니 구석에 서서 공연을 볼 수 있게 해줬습니다. 표 없이 말이죠. 물론 카네기 홀은 그 사실을 몰랐죠. 그건 메리와 우리만 아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한 달에 2번 카네기 홀에 갔습니다. 프리드먼의 어머니는 러시아계 이민자로 영어를 거의 하지 못했다. 하지만 15살 때부터 재봉사로 일한 그녀는 의류 노동조합의 선구적인 조직원이 되었고 뛰어난 설득력과 추진력으로 많은 것을 했는 사람답게 자녀들을 데리고 카네기홀에 갔다. 변호사가 될 꿈나무들에게 그보다 더 좋은 교육이 어디 있겠는가. 의류산업은 전문직 종사자들의 모판과도 같았다. 조셉 플롬의 아버지는 어떤 일을 했는가? 여성용 드레스에 어깨 패드를 꿰는 일을 했다.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아버지는 의류 생산업자였다. 스케트 납스의 구석에 있는 조셉 플롬의 사무실에서 한층 더 올라가면 스케트 납스의 대표 법정 변호사로 조셉 플롬만큼 오래 근무한 베리 가핑클의 사무실이 있다. 가핑클의 어머니는 무슨 일을 했을까? 집에서 모자를 만들었다. 루이스와 레게나. 모르게니 시트의 아들들은 무슨 일을 했을까? 그들은 로스쿨에 입학했고 그들의 손자들 중 적어도 9명이 의사나 변호사가 되었다. 헬카스의 가계도 중 가장 인상적인 가계도를 살펴보자. 이것은 고대륙에서 작은 식료품점을 운영하던 루마니아 출신의 한 유태인 집안 가계도로 이들은 신대륙으로 와서 맨하튼의 로어 이스트 사이드에 정착해 같은 일을 했다. 조셉 플롬이 과연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한 가장 우아한 대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 환경과 기회의 강력한 조합. 스케드납스 본사에서 10블록 떨어진 맨하튼의 중심가에는 조셉 플럼의 최고 라이벌이자 세계에서 가장 세련된 로펌으로 알려진 로펌이 있다. 블랙록이라는 위압적인 빌딩에 자리 잡은 그 로펌에 입사하는 것은 일종의 작은 기적과도 같다.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수백 명의 변호사를 둔 뉴욕의 대형 로펌들과 달리 그 회사는 맨하튼의 그 건물에만 사무실을 두고 있다. 특이하게도 수임하는 사건보다 거절하는 사건이 훨씬 많으며 경쟁사처럼 시간당 요금을 받는 일도 없다. 단지 수임 비용만 제시할 뿐이다. 예를 들어 그 로펌은 K마트를 적대적 인수로부터 지켜주는 대가로 2주일간 일을 한 후 2천만 달러를 청구했다. 물론 K마트는 행복하게 그 돈을 지불했다. 그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일을 해치우지 못하면 의뢰인을 보호하고 보호하는 일에도 실패하면 뒤에서 치열하게 공작을 펼쳐서라도 이겨준다. 덕분에 지난 20년간 변호사 1인당 벌어들인 액수로 그 로펌을 능가한 곳은 어디에도 없다. 조셉 플럼은 조지 H.W. 부시, 빌 클린턴과 함께 찍은 사진 옆에 그 로펌의 경영 파트너와 함께 찍은 사진을 걸어놓았다. 영리하고 야심차며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뉴욕의 법조계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블랙록 사무실을 낸 네 남자는 그 정의에 딱 부합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성공 요인을 알고 있다. 그렇지 않은가? 성공은 무작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빌 조이와 빌 게이츠, 프로하키 선수들, 천재들, 그리고 조셉 플럼의 사례를 모두 짚어본 우리는 성공이 환경과 기회의 강력한 조합으로부터 예측 가능한 형태로 떠오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 완벽한 변호사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그려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들은 절구형 인구 그래프가 잘록하게 들어간 시기에 태어난 뉴욕 최고의 공립학교에 들어간 후 아주 쉽게 직업시장에 뛰어들었을 것이다. 또한 유태인이고 출신 배경에 제동이 걸려 번화가의 대형 로펌에
에게 거절당했을 게 뻔하다. 이들의 부모는 자녀에게 자율성과 복잡성, 그리고 노력과 결과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가치 있는 일, 다시 말해 의류 제작업에 종사했을 터다. 이들은 위대한 학교가 아니라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반에서 가장 똑똑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똑똑한 정도였을 것이 분명하다. 사실 우리는 좀 더 자세하게 예측해 볼 수 있다. 19세기 사업재벌들의 출생 연도처럼 뉴욕의 유태인 변호사가 되기에 가장 적합한 연도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출생 인구가 적은 세대의 이점을 10분 누릴 수 있는 1930년이 바로 그렇다. 그때에 태어나면 1970년, 즉 법률계의 혁명이 벌어지는 그 해에 40살이 된다. 그동안 그들은 15년간의 건강한 함부르크 시절을 보낸 다음이고 그들이 경쟁자인 화이트벅스 변호사들이 마티니 2잔을 곁들인 점심 식사를 하면서 세월을 낭비했을 것이다. 위대한 뉴욕 변호사에게는 아웃사이더였던 것, 부모가 가치 있는 일을 했다는 것, 그리고 1930년대 초에 태어났다는 것이 장점이 된다. 특히 충분한 양의 열정과 추진력 위에 이 세 가지 장점을 얹으면 멈출 수 없는 화학작용이 벌어진다. 1월 1일에 태어난 학기 선수가 되는 것이다. 앞서 말한 블랙록에 사무실을 낸 로펌은 왁텔, 립톤, 로젠 앤 카츠이다. 그 회사의 첫 번째 파트너 허버트 왁텔은 블롱크스의 반 코틀랜드 공원 너머에 있는 미국 뉴욕 어루 노동조합이 제공하는 집에서 자랐다. 그의 부모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유태인 이민자로 아버지는 형제들과 함께 현재 소의 스프링 스트리트와 브로드웨이가 교차하는 곳의 다락방에서 여성용 하이에 관련된 일을 했다. 하버트는 1940년대에 뉴욕시의 국립학교에 들어갔고 이후 어퍼 맨하튼 시립대학과 뉴욕 주립대 로스쿨을 진학했다. 두 번째 파트너 마틴 립톤은 1931년생으로 그의 아버지는 공장 관리자였다. 그는 저지시의 국립학교에 간 다음 펜실베니아 대학에 이어 뉴욕 주립대 로스쿨에 들어갔다. 세 번째 파트너 레오나르드 로제는 1930년생이다. 그의 부모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유태인 이민자로 그는 양키 스타디움 인근의 브롱크스에서 가난하게 자랐다. 그의 아버지는 맨하튼의 의료업계에서 앞차키 기사로 일했다. 그는 1940년대에 뉴욕시 공립학교에 입학했으며 어퍼 맨하튼의 시립대학에 이어 뉴욕 주립대 로스쿨에 들어갔다. 네 번째 파트너 게오르츠 카츠는 1931년생으로 브롱크스에서 침대가 하나뿐인 1층 아파트에서 자라났다. 그의 부모는 동유럽 출신의 유태계 이민자 자손이며 아버지는 공업 매판원으로 일했다.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살고 있던 그의 할머니는 의류업계에서 재봉틀 일을 했다. 그는 1940년대에 뉴욕 공립학교에 입학했고 어퍼 맨하튼 시립대학에 들어간 다음 뉴욕 주립대 로스쿨에 들어갔다. 이 네 명이 갓 로스쿨을 졸업한 뒤 멋지 로지의 우아한 대기실에서 북유럽 출신의 파란 눈을 가진 대기자 옆에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사람들은 대개 파란 눈을 가진 사람이 더 성공할 거라고 예상할 것이다. 물론 그 예상은 틀렸다. 왜냐하면 왁텔과 립톤, 로젠, 카치 그리고 플롬의 집안에서는 북유럽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가장 큰 기회를 안겨준 것은 바로 그들의 세계, 즉 그들의 문화, 세대, 집안 내력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성공이 다양한 기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부모의 직업이 무엇인가, 양육되는 과정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등의 요인에 따라 누군가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잘 해나갈 수 있는가가 결정된다. 이제 제2부를 통해 우리는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전통과 관습 역시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문화적 유산을 진지하게 분석함으로써 성공하는 사람이 왜 성공하는지, 지금 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을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2부 유산
켄터키주 한란의 미스터리. 내 형제처럼 남자답게 죽어라. 두 집안 사이에 벌어진 피의 충격점. 켄터키 남동쪽 모퉁이에 위치한 에팔레치아 산맥의 컴버랜드 고원에는 한란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다. 컴버랜드 고원은 해발 500에서 1000피트 높이의 산으로 둘러싸인 거칠고 험난한 지역으로 1차선 도로를 간신히 낼 수 있을 정도로 좁은 골짜기도 있다. 문명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그 지역은 산과 골짜기가 모두 짙은 원시림으로 뒤덮여 있었다. 개천과 언덕 아래에는 자이언트 퓰리 포플러 나무가 자랐는데 어떤 것은 나무둘레가 24m를 넘기도 했다. 그 옆으로는 하얀 떡갈나무, 너도밤나무, 단풍나무, 호두나무, 플라타너스, 삼목나무, 소나무, 그리고 솔송나무들이 야생 포도동굴처럼 뒤엉켜 북반구에서 가장 거대한 산림지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땅에는 곰, 퓨마, 방울뱀이 돌아다녔고 나무 꼭대기에는 다람쥐들이 화들짝 놀라 흩어졌다. 지표 아래로는 두터운 지층이 깔려 있었는데 그 밑은 석탄이었다. 한란 카운티는 1819년 영국 북부에서 이주해온 8명의 가족으로부터 형성되었다. 그들은 18세기에 버지니아로 왔고 땅을 찾아 헤매다 에팔레치아 산맥까지 오게 되었다. 그런데 그 지방이 풍류와 거리가 멀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처음 100여 년 동안에는 인구가 거의 늘지 않아 1만 명을 겨우 넘길 정도였다. 초기 개척자들은 대지를 치고 언덕 배기에 양을 방목하였으며 골짜기에 작은 농토의 곡식을 재배했다. 흥미롭게 그들은 위스키를 만든 후 나무에 묶어 강물의 수위가 높은 봄철에 캔버랜드 강에 띄어보냈다. 20세기에 들어서기 전까지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기차역은 마차로 이틀 거리에 있었다. 마을에서 바깥 세상으로 나가려면 유일한 길인 파인 마운틴을 지나 9마일을 통과해야 했는데 그 길도 진흙과 자갈투성이었다. 이처럼 한란은 외진 곳으로 세상에 거의 노출되지 않았다.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도 그 마을을 형성한 두 집안에서 벌인 일이 아니라면 영원히 알려지지 않은 채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하워드 집안의 수장은 사무엘 하워드로 그는 마을 법정과 감옥을 만들었다. 그의 적수는 여관과 2개의 상점을 갖고 있는 윌리엄 터너였다. 어느 날 폭풍이 불어닥쳐 터너 집안의 울타리가 넘어지자 마침 이웃집에 암소 한 마리가 방황을 하다가 터너 집안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악마짐이라 불리던 윌리엄 터너의 손자가 그 암소를 보자마자 총으로 쏴 죽이고 말았다. 그 이웃집은 도전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 마을을 떠나버렸다. 한 남자가 터너 집안의 적수가 될 만한 가게를 열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터너 집안에서 뭐라고 한마디 하자 그는 가게를 닫고 인디애나로 이사해버렸다. 어느 날 밤 하워드 집안과 터너 집안의 손자인 윅스 하워드와 리틀 밥 터너가 포크를 치며 놀고 있었다. 잘 노는가 싶던 그들은 서로 상대방이 속임수를 썼다고 주장하다 싸움이 붙고 말았다. 다음 날 거리에서 만난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총구에서 연기를 뿜었고 리틀밥 터너가 가슴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 죽고 말았다. 터너의 가족은 하워드 집을 찾아가 하워드 여사에게 거친 말을 쏟아냈고 모욕을 당한 그녀는 아들 윌스 하워드에게 그 사실을 고해 바쳤다. 두 집안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그 다음 주에 버지니아주 하강 거리에서 윌스와 터너 집안의 손자 중 하나인 윌 터너가 서로 총탄을 주고받았다. 이어 그날 밤 터너 집안 중 한 명과 친구 하나가 하워드 집안을 습격했다. 결국 두 가족은 한란 법정 앞에서 맞붙게 되었고 이 총싸움에서 윌 터너가 총에 맞아 숨졌다. 하워드 집안에서는 터너 여사에게 사절을 보내 정전협정을 제의했지만 그녀는 아들이 죽어 누워있던 진창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 피를 씻어낼 수는 없을 것이요. 사태는 급격하게 악화됐다. 윌스 하워드는 셀프 스프링스 인근에서 리틀 조지 터너에게 달려들어 그를 쏴 죽여버렸다. 이어 하워드 집안은 터너 집안의 친구인 3명의 카우즈를 모두 살해했다. 보안관이 하워드 집안을 방문해 조사했지만 총격전이 뒤따랐고 6명 이상이 죽거나 다쳤다. 터너 집안에서 자신을 쫓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윌스 하워드는
친구 한 명과 함께 터너 집안을 공격했다. 곧이어 집으로 들어온 그는 매복해 있다가 또 한 명을 죽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는 리틀 조지 터너의 집으로 달려가 그를 쏘았지만 기대와 달리 다른 사람을 죽이고 말았다. 드디어 보안관들이 하워드 집안을 포위했고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더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 할란 카운티는 순식간에 공포와 분노에 휩싸였다. 어떤 상황인지 대충 짐작이 갈 것이다. 19세기에 대다수의 미국인이 조화롭게 살고 있었지만 할란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윌 터너가 하워드 집안과의 총격전에서 부상을 입고 돌아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자 그의 어머니가 달려들어 뺨을 때리며 외쳤다. 그만, 네 형님처럼 남자답게 죽어라. 그는 치명적인 총상이 비일비재한 세상에서 살아온 터라 뒤따라오는 결과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었다. 윌은 입을 다물고 곧 죽었다. 명예 문화에 젖은 어둠의 나날들. 여러분이 하워드 터너 집안이 싸우게 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19세기의 한란으로 파견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여러분은 먼저 분쟁에서 관련된 사람들 중 생존자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인터뷰할 것이다. 또한 세부적인 진술과 정확한 기록을 한데 모아 그 분란의 전모를 알아낼 때까지 서류를 취합하고 증거품을 압류해 법정 기록을 뒤엎을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해 진실을 얼마나 알아낼 수 있을까? 예상보다 많지 않다. 물론 한란에는 서로 적대시하는 두 집안이 있다는 것, 끔찍할 정도로 많은 폭력 사태에 책임이 있는 윌스 하워드는 법정에 서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알아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 한 한란에서 생긴 일의 의미는 결코 명확하게 알아낼 수 없다. 한란의 위월을 이해하려면 하워드 집안과 터너 집안이 서로를 죽이기 시작한 그 시점에 에퍼레치아 산맥의 그 위아래 작은 마을에서 거의 동일한 폭력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웨스트 버지니아와 켄터키의 경계선에 위치한 곳에서 20년 넘게 해필드 맥코이 분쟁이 지속돼 수십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켄터키주 페리 카운티에서 발생한 프렌치 에버솔 분쟁에서는 20명이 죽었는데 그중 6명이 베드톰 스미스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존 에드 피어스가 어둠의 나날들에서 표현한 바에 따르면 그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에 필요한 만큼 영리했으며 뛰어난 명사수였다. 1980년대 중반 켄터키주 로안 카운티에서 벌어진 마틴 톨리버 분쟁은 3건의 총격전, 3번의 매복, 2건의 가혹 습격으로 점철되다 마지막에는 100명의 총잡이가 연루된 2시간짜리 총싸움으로 마무리되었다. 또한 1806년에 켄터키주 클레이 카운티에서 벌어진 베이커 하워드 분쟁은 분노한 엘크 사냥꾼들로부터 시작되어 하워드 집안의 2사람이 덤불 속에서 베이커 집안의 3사람에게 살해당한 1930년대 말까지 끝나지 않았다. 이들 사건은 모두 잘 알려져 있다. 어느 날 한 소녀판사의 사무실에서 기록을 들춰본 켄터키주 의원 해리 카우딜은 남북전쟁이 끝난 1860년대부터 20세기가 시작되기까지 컴버랜드 고원의 한 마을에서 1000여 건이 넘는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문제는 그 지역의 인구가 1만 5천 명을 넘어본 적이 없다는 것과 수많은 폭력사건이 법정으로 넘어간 일도 거의 없다는 것이었다. 카우딜은 피위 브리시티로 잘 알려진 브리시티 카운티에서 벌어진 한 살인사건의 재판에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판사에게 걸어가 의사봉을 빼앗은 사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커다란 파이프 담배처럼 고래나룻을 늘어뜨리고 2개의 거대한 권총을 찬 그 난동자는 의사봉으로 의자를 내리치며 선언했다. 재판은 끝났소. 다들 돌아가도 좋소. 이봐, 우리는 여기서 이따위 재판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어. 얼굴이 붉어진 판사는 황급히 그 특이한 무질서로부터 탈출해 즉각 마을을 떠났다. 60명의 무장한 군인과 함께 돌아온 재판관은 다시 재판을 열었지만 피고인을 법정에 세우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다. 그는 매복해 있다가 살해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에펠레치아 산맥에서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난 원인은 무엇일까? 오랜 세월에 걸쳐 수많은 원인이 시험과 토론의 대상이 되었고 그 지역이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소위 명예문화에 깊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합의가 도출되었다. 명예문화는 주로 스페인의 산간지방이나 시실리처럼 고도가 높고 농업 생산량이 풍부하지 않은 지역에서 뿌리내리는 경향이 있다. 높은 암석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경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소나 양을 치게 된다. 이처럼 목축을 주된 생업으로 삼는 문화는 농작물을 키우며 발달한 문화와 전혀 다르다. 농부는 생존을 위해 반드시 공동체에 속하는 다른 사람과 협동해야 하지만 목동은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한 농부는 누군가가 밤사이에 자신의 생계수단을 훔쳐가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으나 목동은 자신의 동물을 잃어버릴까봐 늘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도둑이 아무리 작정을 하더라도 밤사이에 농작물을 걷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목동은 공격적일 수밖에 없다. 말과 행동을 통해 자신이 약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동은 자신의 명예에 조금이라도 흠집을 내는 도전에 기꺼이 싸우려 한다. 이것이 명예문화이다. 명예문화에서 남자의 평판이란 그 사람 삶의 전부이자 존재의 이유이다. 민속학자 캠벨은 그리스의 유목 문화에 대한 자신의 저서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198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거 고생하셨습니다. 얼마나 남았어요?